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은 한 네 개 정도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그 플로어에 오픈해서 또, 여기 프레스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한국의 그 일본 전문가 분들도 지금 뭐 꽤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좀 그 질의응답을 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올해 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그 전반적인 좀 그 전문가로서의 그 인상하고 좀 특별히 눈에 띄었던 그런 그 답변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가볍게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아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먼저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좀 주신 손열 원장님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연구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손열 원장님하고는 사실 처음으로 처음에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거의 35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좀 시간 없기 때문에 좀 질문에 좀 제가 좀 장문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특징은 똑같은 질문을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서 물어보면서 한일 사이의 비교와 관계를 시간적인 변화를 포함해 관찰할 수 있는데 있었으며 대단히 유익한 조사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번째 진행되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한국에서만 조사했을 줄 압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부터 또 다시 한일 공동 여론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쿄 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한반도 정치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는데 해마다 이와 같은 한일 공동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분석하라는 과제를 좀 제시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새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소위 일본의 불황, 한국의 불만이라고 자주 쓰입니다. 바로 이 조사는 한국의 불만이라는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한일 관계에 일단 안심하나 알다시피 윤 정부는 국내 지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또한 2027년의 대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야당은 지금 한일 관계에 매우 비판적인 만큼 윤 정부와의 사이에서 개선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는 일본 외교는 한국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태여야 한다고 봅니다. 보스가 아니라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일본으로부터 보면 한일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안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분들은 물론 지원권 문제에 관해 한국만 일반적으로 양보했을 뿐 일본이 아무 보답도 해주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윤 정부의 대일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또한 윤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윤 정부의 대일 정책은 한일 또한 한미일 관계를 생각하면 잘된 일이지만 그래도 일본 정부는 그것에 대해 아무 보답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한국은 물컵 절반을 채웠는데 일본은 나머지 절반의 물을 채우기는커녕 유리잔의 침을 뱉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조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제3자 대입변제 대한 평가에 관해서 23년에 비해 24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태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총리, 구체적으로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인상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대단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비관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좀 더 곱고 가능성 포함한 풍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첫째, 역시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늘어났으며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문 경험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방문 의향을 가지는 분들도 한 75% 가까이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방문은 그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규모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인적 교류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측면은 한일 관계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둘째, 역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한국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일본으로 상대적이나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 한국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나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분들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주목합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반면이기도 하지만 즉 진보는 일본을 아직까지 믿기 어려우나 보수는 일본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가지는 분들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한일 관계를 보완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한층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말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부터 대칭적인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변형되어 있다는 것으로 실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경쟁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일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문칙한 중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일 관계 이번에 그 여론에 드러난 한일 관계 이슈들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 일본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는 사실 한편으로 뭐 일본에 대한 인상의 증가는 이해할 만한데 신뢰도의 증가는 저도 상당히 그 눈에 들어왔고 그건 정말 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엠바고 조건의 자료를 미리서 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준비한 몇 가지를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우리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에도 대단히 귀한 자료로 사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제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는 어디까나 개인의 의견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손열 선생님께서 도입 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제 언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일 인식의 개선 추세인데요. 코로나 사태, 경제 분쟁 이걸 빼면 민간 레벨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게 대단히 큰 포인트고요. 이게 저는 우리 국민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소비의 대상으로서 일본이 일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방문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또 관광의 학업, 출장과 같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경제 생활의 일환으로서 일본 방문이 이제 체득화돼 있죠. 그리고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호감을 갖는 이유에서도 선진국이라든가 일본의 앞선 전자제품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일본의 방문, 즉 직접 경험과 관련된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절한 국민성, 대중문화, 쇼핑, 식문화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이건 한국의 국력 상승에 따라 한일 관계가 이제는 대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민의 소비 여력이 이제는 수렴했기 때문에 일본을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김미아 선생님의 워딩을 빌리자면은 이제 대칭화되는 것이죠. 한일 관계의 대칭화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의 문화, 그러니까 만화라든지 영화, J-팝과 같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일본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답답함과 동시에 이제 현상 유지를 전망하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상 유지가 많았다는 것 역시 이상론보다는 냉철한 현실론이 대세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일이 지향할 목표에 있어서 역사 문제, 신뢰 회복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일치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치하고 있지만 동시에 보면 미래지향적 협력을 만들어가면 역사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이중적이긴 한데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에는 최근 한국 정부의 과거사가 우리 정부의 양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한데도 일본은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피로감 아닌가. 일본이 과거사 반성에 있어서 일종의 피로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 역시 일본의 대응을 요구를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도광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도 외교부 설명이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불만인데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거사 문제 외에 이제 실익에 관련된 안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전략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조사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이지만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것은 저는 양극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잡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양극화의 렌즈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과거사 문제와 그 외에 경제 안보적인 이익, 이 대항 구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양쪽 다 취할 수는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사라고 하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고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
이 둘 다 짓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고, 이게 이제 젊은 층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 10대 이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또 재미있는 이번 결과의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70대 이상의 인식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겠다고 손열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제가 갖는 단편적인 어, 대안 추측해 본다고 할까요? 한다면 하나는 경제 안보적인 그 위기 의식이 더 커졌던 데 대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중 경쟁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보에 있어서 상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전쟁을 경험해 봤던 세대, 위기 의식을 느끼는 세대는 70대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지 않는가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의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사의 가해자가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상황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동안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이 일본만 거의 어깨를 같이 하고 일본을 소비하게 되면서 그러한 응어리 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건 아닌가. 제가 50대인데 저 역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든지 도덕적 우위에서 일본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일본 경제의 좀 침체 그리고 한국의 상대적인 부상이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70대 이상 분들은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갖고 관대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지금 그 조영현 교수님 그 70대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국 사회에서 이게 70대가 그 이슈가 되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고령화 사회니까요. 그래서 뭐 또 70대가 현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세대이기도 하고 어, 혹시 그 김희아 교수님 지금 그 70대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네. 예, 예, 그, 좀 견해를 조양 교수님도 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그 요인은 어떻게 보면 70대뿐만 아니라 60대, 50대, 40대도 좀 뭐랄까요? 같이 공유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70대만 그렇게 바꾸느냐 그런 점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역시 저도 사실은 올해 그 65세가 돼 가지고 뭐 대학 학교도 좀 그 전년퇴직해야 되는데 아마 사람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보수화이라고 할까요? 자기 지켜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면 좀 어떻게 전적인 이념도 좀 보수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70대 관에서는 그러한 일본 대륙광뿐만 아니라 역시 전반적인 보수화의 경향에 따라서 역시 일본에 대한 견해도 좀 바꾸기 시작했겠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해석합니다. 70대의 보수화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한일 관계 개선의 일종의 우리가 그 동력을 얘기를 할 때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소위 이 저변에서의 그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이것들이 그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를
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국의 이 전략적 이익과 관련해서 일본 혹은 그 한일 협력이 특히 이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보면 한일 협력이 굉장히 그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안보 측면도 전통 안보도 있고 또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을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부 소위 에이전트의 역할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구조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지만 그러면 윤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예. 김희아 교수님, 조영현 교수님 이렇게 해서. 네, 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역시 무엇보다 한일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겠다는 당의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전적인 위기가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원권 문제에 관해서 제3자 변제안은 역사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강경한 여론을 고려하면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자료해 주었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시다 정부도 이것을 호기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에 편승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은 정부끼리의 관계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일본 정부로서는 좀 더 과도한 표현을 쓰면 편승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윤 정부가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소위 진일이냐 뭐 반일이냐 하는 논쟁이 전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난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윤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진출국가 구상, 성대한 구상 포함한 자유평화 본연의 한반도, 새로운 통일 독트린, 한국판 인도 대표형 전략이라는 안보 외교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사이에 두는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의 대조적인 윤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 정부의 대일 정책을 하려고 하면 역사 문제의 시각만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러한 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나 야당은 그냥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쉬운 대일 정책만 초점을 맞춰 비판했을 뿐 대일 정책을 포함한 안보 외교 정책 전체에 관해서 대안을 과연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 정부의 안보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역시 대북 정책을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북한으로 포용할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양보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도 언제까지 정상화 작업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그다지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와서 북한판 2개 코리아 정책으로 내세움으로써 통일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코리아 정책을 완전히 법적으로도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정부는 급히 통일 독트린을 만듦으로써 대응하려고 하나 그래도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동일론의 재탕에 불과하며 도저히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급히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2개 코리아라는 현실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천천히 통합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북핵 위기가 또 한층 고조되어 있는 마당에서 한국 정부 나름의 대응이 아쉽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역시 지금의 상황, 즉 북핵 위기의 고조, 신년전으로까지 표현되는 미중 대립의 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군사 관계 긴밀화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서는 문 정부가 지향했던 정책보다 윤 정부가 지향하려는 정책이 더 한층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 상황에 대응할 줄 아는 한국의 진보 야당이나 나름의 새 정책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 정책 속에서 한일 관계 또한 대일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저는 일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여야 정권 교체에 따라 진보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국에서는 대미 관계는 중요하며 따라서 동맹 관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는 지배적이지만 대일 관계는 역시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관계 강화에는 제동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일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는 별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미 관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정부의 논리는 타당한 부분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를 상호 관계를 잘 나타내는 사례가 바로 문 정부의 한반도 병합 프로세스가 좌절되고 마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을 끝나느냐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한 아베 정부의 정책을 과연 타당했는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문 정부의 대응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에 문 정부와 아베 정부와의 관계는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권 판결을 둘러싸고 또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트럼프 정부만 잘 설득하면 일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발상에 따라서 대일 관계를 사실상 반치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아베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결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결렬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물론 나름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었으나 입장을 달리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엇을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베 정부는 결국 한국으로부터 보면 나쁜 놈이다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 자기들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했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시 2000년 정부,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일본 오부치 정부를 잘 설득하고 자기들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2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김대중 정부의 전략적인 탁월성이 새삼스럽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윤 정부도 대미 대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또 효과적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작은 이슈에서 전반적인 그 대일 정책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 조 교수님, 네. 예, 김호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윤 정부의 결단을 어떤 의미를 갖고 봐야 되는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 워딩으로 보자면 저는 한일 관계에는 지도자 개인, 그리고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느 요인에 많이 움직여서 추동되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도자 개인하고 국제 정세 이 두 가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친일적이다,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면제부를 줬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글쎄요, 대단히 단성적입니다. 표를 많이 잃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로서의 예,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베이스에 있다.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그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관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결과로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리소스를 확대하는 것. 이러한 전략적 발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한미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이게 선순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도에서 윤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국제 정세에 관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어, 당장은 한국은 한중 관계가 냉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문정부 때 한중 관계는 대단히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도 이 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왔었어요. 그리고 북한 관계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체가 되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 분절되면서 당장 마스크를 사는 것, 그리고 최근에 요소수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 활동이 이제는 과거 같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의 위기 상황, 경제 안보적인 관념이죠. 이게 이제는 군사 충돌에 대한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 의식을 대단히 증폭시키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제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는 내려두고 안보, 경제에서 협력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냉전 끝나고 나서도 김대중 오부치 신시대 공동선언도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 IMF 사태가 있었죠. 98년에, 97년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가 출범했던 98년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최대 과제였습니다. 당장 미국과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을 했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때 98년에 대포동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핵벽 정책이 좌초될 이유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그 핵벽 정책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는데 일본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미안했다는 사죄였던 거예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 그런데도 일본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국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서밋,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도 이러한 위기의식이 대단히 고조됐던 시기였고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죄를 하지 않더라도 안보 경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늘려줬던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 차원에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발상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증가 이게 아마도 이번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 정치는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큰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뭐 시간이 이제 좀 꽤 흘러서 또 우리 저 플로어에서 어, 질의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해서요. 그냥 마지막 질문을 그냥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 조양현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고 그 김희아 교수님 해주시는데 어, 역사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어, 아까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물컵의 반은 채웠는데 왜 일본 정부는 나머지 반을 안 채우는 거냐라는 그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이 정당한 질문인지 어, 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지금 높은데 그건 이제 국민 차원이고 전문가로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질문과 또 관련을 해서 이 지금 저 총재 선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차기에 어떤 분이 지금 그 총재가 되시고 수상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거까지 좀 염두에 두고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지금 현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 좀 여쭙고요. 두 번째는 그 김희아 교수님께도 그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차기 정부가 들어와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한국 정부에게 좀 그 줄만한 그런 그 제언은 있으신지 그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네. 예. 대단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그 불만은 타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계속 과거사 관련해서는 양보하고 있는 부분이 두드러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일본은 내놓은 게 별로 없다라고 보기 딱 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침착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내 정치는 한일 관계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요인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일본의 보수 회기, 이제 아베 내각 2012년 이후에 아베 내각 시기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식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결국 이제 사회 전체에 보수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보수화가 됐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른바 리버럴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총리 담화 등으로 발표하는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그런 전통도 생길 정도로 그 시기에는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발표하는 게 표를 잃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퀄 정치가에 대해서는 표를 잃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대단히 높아졌죠.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정당하게 요구할 건 하라는 쪽이 점점 더 커져가고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 변화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과거사 문제를 보는 양국의 방향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대 내각의 입장을 통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보수의 반발을 염두에 두면서 그걸 했다는 것이 만약에 일본 측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일본은 나아질까? 글쎄요. 일본의 보수화라고 하는 큰 트렌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사죄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불편한 현실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한국인에게 불만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해결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피해자 중심주의 가지고 정부가 뒤로 빠져 있었잖아요.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원칙론을 견지하는 것. 두 번째는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일본에게 기회를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김대중 어부치 선언이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이었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이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제이 대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연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인간은 범이 되어서 꽃이 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꽃에게 마이크를 주면 봄이고 여름이고 그러한 계절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조금씩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니까 어느 순간 꽃이 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과거사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 일본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사고인데 김대중 어부치 선언이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더라도 계속 협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일본의 역사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과의 대화를 함으로써 일본은 더 보수 우경화로 가지 않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또 일본이 과거사 사죄 반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아요. 냉철하게 보자면. 한일회담이 타결된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직접 읽었어요, 본인이.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수였지만 국제 정세의 각박함을 생각했을 때 원수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과 경제 안보의 실익을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을 택했을까? 결국 후자를 택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 양쪽에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사 때문에 답답하고 불만은 있지만 그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을 하지 않는 정부 입장의 전제에서 본다면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관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회담 65년 체제에서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고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후자는 우리의 이해관계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적인 대응이 이번 정부의 어프로치고 이게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걸 생각했을 때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에 사죄 반성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글쎄요, 이건 정말 누가 총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가 이슈가 중요하고 특히 미국 대선 이슈가 대단히 크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재조정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최소한 일본의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개선된 한일 관계, 한국과의 협력 노선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외교 정책상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에게도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키시다 노선이 후임에게도 계속 계승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다만 총리 개인의 정책 우선도는 후보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이즈미 신지로 그분이 총리가 된다면 이 야스쿠니 참배하는 거 혹은 북한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막 그랬을 때는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가 도전적인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에 좀 소극적이라는 그러한 시각이 있잖아요. 이러한 좀 변수들, 어느 정도의 이러한 변수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만이 이해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원금 피해자들의 보상하는 기금에 대해 일본의 당사자 기업들이 어디까지나 이거를 간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면목으로 자발적이라는 면목으로 출자해야 하며 일본 정부도 기업에 대해 그거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물론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정부공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재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항사법판단은 이와 같은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역시 이건 어쨌든 한국 사법은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 판단과 일본과의 약속 사이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봅니다. 그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타협책을 간신히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뭔가 대답해야 할 의무가 한국의 의무국이면서 본지국인 일본 정부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 사회도 한국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잘 인식함으로써 한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의 일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잘 이해해줌으로써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타협할 생각으로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저는 왜 일본에서는 그런 소극적이라는 거는 한국 쪽에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나오는데 과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사고는 저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국경을 넘어서까지 동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본 정부나 사회가 역사 문제에 관한 한국의 요구에 그다지 호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거 일본은 역대 정부의 담화나 그리고 아시아 유통기금, 위안부 합의, 또 일단 일본 정부나 사회가 한국에게 호의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하려고 했는데도 한국 정부나 사회는 그것을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았으며 또 나아가서는 또 강경하게 요구해왔다는 과거 역사가 있으므로 일본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에게는 호의가 통하지 않는다. 거나 한국은 과거 약속을 쉽게 어기고 만다.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에게는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교내가 뿌리박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교내가 존당하다고 간주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의 여론으로 정확히 알아야 하며 따라서 일본의 여론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깊이 봐야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시 역사 문제를 둘러서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의 대응은 일본이 바라지 않는 한국을 만들어 왔으며 한국의 대응은 한국이 바라지 않는 일본을 만들어 왔지 않을까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들의 입장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 넣음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이 배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인데 일본의 요새 존재 선거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정치 국간에서는 일본의 여당 자민당의 존재가 그대로 존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저는 지금 하마평에 따르면 역시 이시바 시게루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다카이 사나에 세 분이 좀 그 세 분 중에 두 명이 결선 투표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물론 여러 가지 그분이 자기도 인정하고 있지만 군사 오타쿠 그러니까 군사 문제에 관해서 아주 좀 자세한 거를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리얼리스트이지만 그분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한 9명 후보 중에서는 가장 리베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은 윤 정부하고의 사이에서는 그러한 역사인식이 문제 같고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는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데 자민당 지지자 또한 자민당 국회의원의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투표에서 아주 압승을 거두면 2차 결선 투표에서도 그 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시바라를 지지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2차 1차 투표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나면 역시 그렇게 이시바로 지지하는 그 의원들은 과연 그렇게 높은 곳인지 그런 의심합니다. 또 고이즈미 신시로는 아버지는 유명한 북한에 2번이나 갔다 온 고이즈미 준시로이고 아주 그런 아버지의 다름없고 개혁 이미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이즈미 신시로의 아주 후원자가 스가 요시히데 존이십니다. 그러한 원로 정치인의 부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버지하고 좀 닮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외교 측면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보 외교 측면에 관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해본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컨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나는 김정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고이즈미 신시로는 완전히 특히 안보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미치수입니다. 잘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안 되는 가능성도 있고 아주 미치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이 저는 이분이 존리가 되시면
좀 한일 관계 가장 좀 뭐랄까 에, 뭐 적신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그분이 자기가 그 아베 진짜 후계자라는 그런 자칭하고 있고 또 일본의 우익들도 그런 다카이치 전이 대만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카이치는 역시 역사 문제에 관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시 일본의 그러한 우익들의 뭐랄까 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예컨대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그렇고 또 사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은 그렇게 뭐 더 이상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카이치 씨는 막 그렇게 그런 주장에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베 총리는 그래도 우익들의 뭐랄까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그거를 뭐랄까요 뭐 결국 그 야스쿠니는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데 더 이상 가지 안 하는 바와 같이 그런 우익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뭐랄까 이용함으로써 뭔가 좀 그래도 현실적인 정책을 좀 자세를 좀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다카이치 씨라는 정치인이 그게 아니고 역시 그런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의 우익들은 바라는 거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대만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윤 정부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문제에 관해서 다카이치 존리가 되면 좀 갈등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걱정합니다. 물론 뭐 아까 뭐 조양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일단 윤 정부하고의 한일 관계는 뭐랄까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한국 쪽에서 보면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일단 윤 정부하고의 한일 관계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심하고 있다. 그렇게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누가 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 뭔가 좀 현상으로 변경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그다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이번에 전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새 정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또 자민당의 지지도 높은 그러한 둘 다 갖춘 정권이 생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도 약하고 또 한국 윤 정부도 약하고 그러한 약한 정부끼리의 한일 관계는 그다지 생산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좀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잘 분석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그 동아시아 연구원 동아시아 인식조사 특히 그 한일 관계 편을 기자회견과 함께 그 대담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 저희 그 연구원에서 또 뵙기를 고대를 하고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